삼국지 제2회 장비가 도구에게 매질을 하고 하진이 환관들을 죽이려 하다. 동탁의 자는 중형으로 농서군 임조현 사람이다. 하동군 태수로 있던 그는 원래 거만하고 오만했다. 이날 유비를 푸대접하자 장비는 화가 치밀어 동탁을 죽이려 했다. 유비와 관우가 급히 말렸다. 그 사람은 조정의 관리인데 어찌 함부로 죽일 수 있는가? 장비가 말했다. 그놈을 죽이지 않으면 도리어 그 명령을 들어야 하니 정말 원치 않는 일이오. 두 형님이 여기 있겠다면 나 혼자 다른 데로 가겠소. 유비가 말했다. 우리가 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헤어진다는 건가? 다 같이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장비가 말했다. 그렇게 하신다면 내 분이 조금은 풀리겠소. 이에 세 사람은 그날 밤 군사를 이끌고 주준을 찾아갔다. 주준은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군사를 하나로 합쳐 장보를 토벌했다. 그때 조조는 황보숭을 따라 장량을 치면서 곡양에서 싸우는 중이었다. 여기서는 주준이 장보를 공격했다. 장보는 도적 8-9만을 이끌고 산 뒤에 주둔해 있었다. 주준이 유비를 선봉으로 삼아 도적들과 싸우게 하자 장보가 부장군 고승을 내보내 싸움을 걸었다. 유비는 장비더러 나가 싸우게 했다. 장비가 창을 들고 말을 달려 고승과 싸우자 몇 합 되지 않아 찔러 떨어뜨렸다. 유비는 군사를 휘몰아 곧바로 쳐들어갔다. 장보가 말 위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을 들어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순간 바람과 우레가 일어나며 검은 기운 한 줄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검은 기운 속에서는 수많은 인마가 달려나왔다. 유비가 급히 회군하자 군이 크게 어지러워져 대패하고 돌아가 주준과 대책을 논의했다. 주준이 말했다. 그가 요술을 부리니 내가 내일 돼지, 양, 개를 잡아 그 피로 군사를 산에 매복시키겠네. 도적들이 오기를 기다려 언덕에서 피를 내려 쏟으면 요술을 깨트릴 수 있네. 유비는 명령을 받자 관우와 장비에게 각 1,000명 군사를 산 뒤의 언덕에 매복시키고 돼지, 양, 개의 피 그리고 오물을 준비시켰다. 이튿날 장보가 깃발 흔들고 북을 치면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자 유비가 맞대응했다. 싸움이 시작될 때 장보가 또 술법을 부렸다. 바람이 일고 천둥이 치면서 모래가 날리고 돌이 굴렀다. 검은 기운이 하늘을 가리더니 군대가 줄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유비가 말을 돌려 달아나자 장보가 군사를 몰아 쫓아왔다. 막 언덕을 지나려 할 때 관우 장비의 매복군이 신호포를 쏘며 일제히 오물을 쏟아부었다. 그러자 공중에서 종이로 된 사람과 풀로 된 말들이 일제히 떨어지며 바람과 우레가 단번에 잦아들고 모래와 돌이 날리지 않았다. 요술이 깨진 것을 보고 장보가 급히 군사를 물리려 했다. 왼쪽에서 관우, 오른쪽에서 장비의 군사가 달려나오고 뒤에서 유비와 주준이 동시에 따라잡자 도적들은 대패했다. 유비는 지공 장군의 깃발을 바라보고 말을 달려 쫓아가자 장보는 황망이 달아났다. 유비가 말을 쏘니 장보의 왼팔에 꽂혔다. 장보는 화살이 꽂힌 채 양송으로 도망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주주는 군사를 끌고 양송을 포위 공격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황보성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정탐꾼이 돌아와 자세히 보고했다. 황보성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정에서는 동탁이 거듭 패하자 황보숭에게 대신하게 했습니다. 황보숭이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죽었습니다.
장량이 무리를 데리고 아군과 맞섰지만 황보숭이 7번이나 이겼고 곡양에서 장량의 목을 베었습니다. 장각의 관을 열고 머리를 잘라 장대 끝에 달아서 경사로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항복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황보숭의 벼슬을 올려 거기 장군으로 삼고 기주목을 겸하게 했습니다. 황보숭이 표문을 올려 노식이 공은 있고 죄가 없다고 하자 조정에서는 조식의 벼슬을 회복시켰습니다. 조조도 공을 세우고 제남의 상에 임명돼서 군대를 이끌고 부임해 갔습니다. 주주는 소식을 듣고 군마를 재촉해 힘을 다해 양성을 쳤다. 조적들은 형세가 급해지자 도적의 장수 엄정이 장보를 죽이고 그 머리를 바쳐 항복했다. 주주는 몇 개 군을 평정하고 표물을 올려 승리를 보고했다. 이때 황건적 잔당인 세 사람 조홍, 한충, 손중이 몇만 명을 모아서 불지르고 약탈하면서 장각의 원수를 갚는다고 나섰다. 조정에서는 주준에게 명해 승리한 군대로 토벌하도록 했다. 주준은 조서를 받자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 당시 도적들은 완성을 점거했는데 주준이 군대로 공격하자 조홍이 한충을 보내 싸우게 했다. 주준은 유비 관우 장비를 보내 성의 서남쪽을 치도록 했다. 한충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서남쪽에서 막아 싸웠다. 주준은 철갑 기병 2,000명으로 곧장 동북쪽을 쳤다. 도적들은 성을 잃을까봐 급히 서남쪽을 버리고 되돌아갔다. 유비가 배후에서 몰아치자 도적들은 크게 패해 완성으로 달아났다. 주주는 군사를 나누어 사방으로 성을 포위했다. 성안 식량이 떨어지자 한충이 사람을 성 밖으로 내보내 투항했으나 주주는 허락하지 않았다. 유비가 물었다. 옛날 고조께서 천하를 얻은 것은 항복하는 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께서는 왜 한충을 거부하십니까? 주준이 말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일세. 옛날 진나라 항우 때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서 백성들에겐 정해진 주인이 없었네. 그래서 고조께서는 투항하게 했고 상을 내려 귀순을 권한 것일세. 지금은 천하가 통일되어 황건적들만 반란을 일으키는데 만약 그들의 투항을 허용하면 착하게 살도록 권할 수가 없네. 도적들로 하여금 유리하면 마음껏 약탈하다가 불리할 때 항복하게 하면 도적의 기세만 도두어 줄 뿐일세. 좋은 계책이 아니네. 유비가 말했다. 항복을 받지 않은 것은 옳지만 지금 사방을 철통같이 포위해서 도적들이 투항을 못하면 분명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만 사람이 한 마음을 먹으면 당해낼 수 없는데 더구나 성 안에 수만 명이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동남쪽의 군사를 물리고 서북쪽만 치는 게 좋습니다. 도적들은 분명 성을 버리고 도망치며 싸울 마음이 없을 테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주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동남 두 방향의 군사를 물리고 일제히 서북쪽을 공격했다. 한충은 과연 군사를 끌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주는 유비 관우 장비와 전군을 몰아 공격하며 활로 한충을 쏘아 죽이자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한참 쫓아가는데 조홍과 손중이 도적 무리를 이끌고 와서 주준과 싸웠다. 주준은 조홍의 기세가 큰 것을 보고 군사를 끌고 잠시 후퇴했다. 조홍은 그 틈에 완성을 되찾았다. 주준이 십리 밖에 영체를 세우고 막 공격하려 하는데 벼랑간 동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왔다. 앞장선 장수는 이마가 넓고 얼굴이 번듯하며 호랑이 같은 몸집에 곰 같은 허리였는데 오군 부춘현 사람이었다. 성은 손이요 이름은 견, 자는 문대로 손무의 후예였다.
17살 때 아버지와 전단강에 갔다가 해적 10여 명을 보니 상인들이 재물을 빼앗아 해안에서 작물을 나누고 있었다. 손견이 부친에게 말했다. 이 도적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견은 칼을 들고 해안으로 올라가 큰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이리저리 가리키는 손짓이 마치 사람들을 부르는 듯했다. 해적들은 관군이 온 줄 알고 재물을 버린 채 도망쳤다. 손견이 쫓아가 해적 한 명을 죽였다. 이 때문에 군과 현의 이름이 알려져 교위로 추천됐다. 그 뒤에 회계군 도적 허창이 반란을 일으켜 양명 황제라 칭하면서 몇만의 무리를 모았다. 손견은 오군의 사마와 용사 1천여 명을 모아 주와 힘을 합쳐 도적들을 치고 허창과 그 아들 호소의 목을 베었다. 자사 장민이 표문을 올려 그 공을 아뢰자 손견은 염독현의 현승으로 임명되었다. 또 우의현과 하비현의 현승을 했다. 오늘은 황건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고을 젊은이들과 장사꾼들 또 회수사수의 병사 1,500명을 모아서 싸움을 도우러 왔던 것이다. 주주는 대단히 기뻐서 바로 손견에게 남문을 치라고 명하고 유비는 북문을 치고 주주는 서문을 쳐서 도적들이 동문으로 도망치게 했다. 손견이 먼저 성에 올라 도적 20여 명을 죽이자 도적 무리는 흩어져 달아났다. 조홍이 말을 달려오며 창을 들고 곧장 손견을 덮쳤다. 손견은 성 위에서 몸을 날려 조홍의 창을 빼앗고 조홍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조홍의 말에 뛰어올라 나는 듯이 오가며 도적들을 무찔렀다. 손종은 도적들을 이끌고 북문으로 달려나가다가 유비와 마주치자 싸울 마음은 없이 달아나려고만 서두르는데 유비가 활을 당겨 화살을 날리자 바로 손중에 꽂혀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주준의 대군이 뒤이어 몰아쳐 도적의 머리 1만여 개를 자르자 항복한 적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남양 일대의 10여 개의 고을이 모두 평정됐다. 주준이 군사를 돌려 낙양으로 돌아오자 조서를 내려 주준을 거기장군으로 올리고 하남윤으로 봉했다. 주준은 표문을 올려 손견, 유비 등의 공로를 아뢰었다. 손견은 인정이라는 뇌물을 먹이고 별군 사마로 임명되어 부임했다. 유비는 올해의 소식을 기다려도 벼슬을 얻지 못했다. 세 사람이 울적해서 거리를 나서 거니는데 마침 낭중 장균의 수레가 왔다. 유비가 그를 뵙고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자 장균은 크게 놀라 조정으로 가서 영제에게 아뢰었다. 예전에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킨 그 원인은 모두 십상시가 벼슬과 자귀를 팔면서 가깝지 않으면 임용하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처벌하질 않아 천하를 크게 어지럽혔습니다. 이제 십상시의 목을 쳐서 그들 머리를 남쪽 교회에 매달고 사람을 보내 천하에 알린 뒤 유공자들에게 후하게 상을 내리시면 세상은 자연히 태평해질 겁니다. 십상시가 영제에게 아뢰었다. 장균이 폐하를 속이고 있습니다. 영제는 무사를 시켜 장균을 내쫓았다. 십상시가 모여 상의했다. 이건 틀림없이 황건적을 친 자가 벼슬을 얻지 못해 원망하는 말을 한 것이오. 잠시 관청의 작은 벼슬을 준 뒤 나중에 다시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해서 유비는 정주 중산부 안희현의 현위로 임명되어 정한 날짜에 부임하게 됐다. 유비는 장병을 해산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신복 20여 명만 데리고 관우 장비와 함께 안희현으로 부임했다. 한 달 동안 현의 일을 보면서 백성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자 백성들은 모두 감화를 받았다.
부임한 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침상에서 잠을 잤다. 만약 유비가 사람 많은 곳에 앉으면 관우 장비는 그를 모시고 서 있는데 종일토록 지친 기색이 없었다. 유비가 현에 온 지 넉 달도 되지 않아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모든 전공으로 관리가 된 자들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비도 포함되지 않나 염려하는데 마침 도구가 현에 이르렀다. 교회로 마중 나간 유비는 도구를 만나자 급히 예를 갖춰 인사했다. 도구는 말 위에 앉은 채 채찍을 까딱거리며 대답했다.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은 분개했다. 역관에 이르러 도구는 남쪽을 향해 높지기 앉고 유비는 섬돌 아래에서 모시고 섰다. 한참 지나서야 도구가 물었다. 유현위는 어디 출신인가? 유비가 말했다. 저는 중산 정왕의 후예로 탁군에서 황건적을 토벌하면서 크고 작은 30여 전투를 치르면서 작은 공을 세우다 보니 지금 관직을 받았습니다. 도구는 버럭 호통을 쳤다. 너는 황제의 친척을 사칭하고 거짓 공로를 올렸다. 지금 조정에서 조서를 내리신 것은 바로 너 같은 탐관 오리들을 걸러내려는 것이다. 유비는 내내하면서 물러나 청사로 돌아와 혈리들과 상의했다. 혈리가 말했다. 도구가 위세를 부리는 것은 뇌물을 달라는 겁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추호의 죄 지은 게 없는데 무슨 재물이 있어서 그에게 주겠는가? 이튿날 도구는 혈리를 불러 현위가 백성 괴롭히는 걸 고발하라고 협박했다. 유비가 몇 번 혈리를 풀어달라고 찾아갔지만 문지기들에게 막혀 만나지도 못했다. 한편 속이 답답해서 술 몇 잔 마신 장비가 말을 타고 역관 앞을 지나가는데 5, 60명의 노인들이 모두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장비가 까닭을 묻자 노인들이 대답했다. 도구가 혈리를 협박해서 유공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애걸하러 왔다가 들어가기는커녕 문지기들에게 맞고 쫓겨났습니다. 장비는 크게 노해서 고리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말에서 뛰어내렸다. 곧장 역관으로 달려들어가니 문지기들이 어찌 장비를 막겠는가. 한 걸음에 뒤처로 들어가서 보니 도구는 마침 대청에 앉아 있고 혈리는 묶인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장비가 호통을 쳤다.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도구가 말도 꺼내기 전에 장비 손에 머리카락을 잡혔다. 역관에서 끌어내 청사 앞의 말을 매는 말뚝에 묶어놓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도구의 허벅지를 있는 힘껏 갈겨댔다. 연달아 나뭇가지 10여 개가 부러졌다. 유비가 한창 고민하고 있을 때 청사 앞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주변에 물어보니 대답한다. 장 장군이 웬 사람을 청사 앞에 묶어놓고 호되게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서둘러 나가 보니 묶인 자는 도구였다. 놀란 유비가 까닭을 묻자 장비가 대답했다. 백성을 못살게 구는 이런 도적놈을 때려 죽이지 않고 뭘 기다립니까? 도구가 사정했다. 현독공 내 목숨 좀 살려주시오. 유비는 아무래도 인자한 사람이라 급히 장비에게 손을 멈추게 했다. 근방을 돌아보던 관우가 와서 말했다. 형님은 큰 공로를 세우시고도 겨우 현위 자리를 얻었는데 오히려 도구에게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탱자와 대추나무는 봉황이 깃들 곳이 못 됩니다. 도구를 죽인 다음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따로 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비는 도장과 도장끈을 도구의 목에 걸어주고 꾸짖었다.
내가 백성 괴롭히는 것을 봐서는 죽여야 마땅하지만 잠시 내 목숨을 살려준다. 나는 관인을 돌려주고 이 길로 떠나겠다. 도구가 돌아가 정주 태수에게 고하자 태수는 공문을 올려 조정에 보고했고 부하들을 보내 잡아오게 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대주로 가서 유회에게 의지했다. 유회는 유비가 황실 종친인 것을 알자 집에 숨겨주고 말하지 않았다. 이때 십상시는 권력을 잡고 서로 상의해서 추종하지 않는 자는 없애기로 했다. 조충과 장양이 사람을 보내 황건적을 친 장수들에게 금과 비단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파직시켰다. 황보승과 주준이 모두 재물을 바치지 않자 조충 등은 상서를 올려 파직시켰다. 영제는 조충 등을 거기 장군으로 임명하고 장양 등 13명을 모두 열후에 봉했다. 조정의 정사는 점차 무너졌고 백성들은 한탄과 원망을 했다. 그러자 장사군에서는 도적 구성이 난을 일으키고 의양군에서는 장거와 장순이 반란을 일으켜 장거는 천자로 자칭하고 장수는 대장군을 자칭했다. 표문이 눈송이처럼 날아들어 위급함을 알렸건만 십상시는 모두 감추고 아뢰지 않았다. 어느 날 영제가 후원해서 십상시와 주연을 즐기는데 간의 대부 유도가 곧장 영제 앞으로 가서 슬피 울었다. 영제가 까닭을 묻자 유도가 대답했다. 나라가 위태로워 오늘 내일 하는데 폐하께서는 여전히 환관들과 술만 드십니까? 영제가 말했다. 나라가 태평한데 무엇이 위급하단 말이냐? 유도가 말했다. 사방에서 도적들이 일어나 주와 군을 침략하고 약탈하는데 그것은 모두 십상시가 관직을 팔고 백성을 해치며 황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올바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으니 재앙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십상시는 모두 관모를 벗고 영제 앞에 꿇어앉아 말했다. 저런 대신들이 그처럼 비난을 하니 저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바라건대 저희 목숨만 살려주셔서 시골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집안의 재산은 전부 군비에 보태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 십상시는 통곡하며 울었다. 영제는 화가 나서 유도에게 말했다. 너희 집에도 가까이 시중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째서 짐의 사람들을 비난하는가? 무사를 불러 밖으로 끌고 가 목을 치라고 하자 유도가 소리쳤다. 신은 죽어도 괜찮지만 한나라 천하가 400여 년을 이어오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무사들이 유도를 끌고 나가 막 처형을 하려는데 한 대신이 소리쳐 말렸다. 멈춰라. 내가 가서 말씀드리겠다. 사람들이 보니 사도 진탐이었다. 곧장 궁실로 들어가 영제에게 여쭈었다. 유도가 무슨 죄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영제가 말했다. 근신들을 헐뜯고 짐을 모독했소. 진탐이 말했다. 천하 만민들은 십상시의 살을 씹어 먹으려 하는데 폐하께서는 그들을 부모처럼 받듭니다. 한 채의 공도 없는데 모두 열후에 봉하셨습니다. 하물며 봉서 등은 황건적과 결탁해서 내란까지 일으키려 했습니다. 폐하께서 지금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시면 사직이 무너집니다. 영제가 말했다. 봉서가 내란을 꾸몄다는 것은 증거가 확실치 않은 일이요. 십상시 가운데 어찌 한두 명 충신이 없겠소. 진탐은 머리로 섬도를 들이받으며 충헌을 계속했다. 화가 난 영제는 밖으로 끌어내 유도와 함께 감옥에 넣게 했다. 그날 밤 십상시는 그들을 옥중에서 죽여버렸다. 영제의 가짜 조서로 손견을 장사태수에 임명하고 구성을 토벌하게 했다.
50일도 지나지 않아 승전의 보고를 올리며 강하 땅이 평정되자 조서를 내려 손견을 오정 후에 봉했다. 유후를 유주목으로 임명해 군사를 거느리고 의양으로 가서 장거 장순을 치게 했다. 대주의 유회가 유비를 추천하는 글을 써서 유후를 뵙게 했다. 유후는 대단히 기뻐하며 유비를 도의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곧장 도적의 소굴로 가서 도적들과 며칠 동안 크게 싸워 그 얘기를 꺾어 놓았다. 장순이 흉포하게 굴자 도적들의 마음이 변했다. 병졸 두목이 장순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바치면서 무리를 이끌고 와서 투항했다. 장고는 형세가 무너지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의양은 모두 평정됐다. 유우가 표문을 올려 유비 공로를 아뢰자 조정에서는 도구를 매질한 죄를 사면하고 하밀현의 현승으로 임명했다가 고당의 현위로 벼슬을 옮겨주었다. 공손찬이 또 표문을 올려 유비의 예전 공로를 말하면서 별부사마로 추천해서 평원 현령의 직을 맡도록 했다. 유비는 평원에서 많은 물자와 식량, 군사와 말을 얻어 다시 옛날의 기세를 회복했다. 유우는 도적을 평정한 공으로 태위의 벼슬을 받았다. 중평 6년 여름 4월 병이 깊어진 영제는 대장군 하진을 궁중으로 불러 뒷일을 상의했다. 이 하진이란 사람은 원래 백정 출신인데 누이 동생이 황궁에 들어가 귀인이 되어 황자 유변을 낳고 황후가 된 덕분에 하진도 권력을 잡아 중책을 맡게 됐다. 영제가 또 왕미인을 총애해서 왕자 유협을 낳았는데 하황후가 질투해 왕미인을 독살했다. 황자 유협은 동태후의 궁중에서 자랐다. 동태후는 영제의 어머니로 해독 정후 유장의 처였다. 예전 환제에게 아들이 없어 해독 정후의 아들을 세웠으니 그가 바로 영제였다. 황제 자리를 이어받은 영제는 어머니를 궁중으로 모셔오면서 태후로 받들었다. 동태후는 영제에게 황자 유협을 태자로 세우라고 권한 적이 있었다. 영제도 유협을 편애해서 태자로 삼고 싶었다. 그때 영제의 병이 깊어지자 중상시 건석이 아랬다. 협을 세우시려면 먼저 하진을 죽여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영제는 그 말을 옳게 여겨 하진을 궁중으로 불러들였다. 하진이 궁문에 이르자 사마 반은이 말했다. 궁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석이 공을 죽이려 합니다. 깜짝 놀란 하진은 급히 장군부로 돌아와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환관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상의했다. 자리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환관의 세력은 충제, 질제 때부터 시작돼서 조정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만약 비밀이 새나가면 분명히 멸족의 화를 당합니다. 깊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하진이 자세히 보니 전군 교의 조조였다. 하진이 꾸짖었다. 너같이 어린 놈들이 어찌 조정의 대사를 알겠는가? 하진이 머뭇거리는데 반은이 와서 전했다. 황제께서 이미 서거하셨습니다. 지금 건석과 십상시가 상의하는데 서거를 비밀로 하고 거짓 조서를 꾸며서 하장군을 궁궐로 불러들이려 합니다. 후환을 없앤 뒤 유협을 황제로 세우려 한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와서 하진도로 곧바로 궁궐에 들어와 후사를 정하라고 한다. 조조가 말했다. 지금의 계책은 먼저 후계 문제를 정한 다음 도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진이 말했다. 누가 용감하게 나를 도와서 천자를 세우고 역적을 토벌하겠는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대답했다.
저에게 정예군사 5,000명을 주시면 궐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새 황제를 세우고 환관 녀석들을 쓸어내 조정을 깨끗이 하고 천하를 편안히 하겠습니다. 하진이 자세히 보니 사도 원봉의 아들이요 원의 조카로 이름은 소, 자는 본초인데 사이에 교위로 있었다. 하진은 대단히 기뻐서 어림군 5,000명을 내줬다. 원소는 투구와 갑옷으로 전신을 무장했다. 하진은 하옹, 소뉴, 정태 등의 대신 30여 명을 이끌고 차례로 궁전에 들어가 영제의 관 앞에서 태자 유변을 받들어 황제 자리에 앉혔다. 백관이 만세를 외치고 절을 마치자 원소는 건석을 잡으러 궁궐로 들어갔다. 건석은 황급히 달아나 정원으로 숨었다가 꽃나무 아래에서 중상시 곽성의 손에 죽고 말았다. 건석이 거느린 호위군은 모조리 투항했다. 원소는 하진에게 권했다. 환관들이 결당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세를 몰아서 모조리 죽여버리시지요. 장양의 무리는 사태가 위급해진 것을 알고 태후에게 가서 애걸했다. 애초에 대장군을 해치려 한 것은 건석 한 사람뿐이었고 신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대장군께서 원소의 말을 듣고 신들을 다 죽이려 하니 마마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우가 말했다. 너희는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태후는 사람을 보내 하진을 불러들여 가만히 말했다. 나와 오라버니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인데 장양 등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부귀를 누릴 수 있겠어요. 지금 건석이 나쁜 자라서 이미 죽음을 당했는데 어째서 남의 말을 믿고 환관을 전부 죽이려 합니까? 하진은 태후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대신들에게 말했다. 건석이 음모를 꾸며 나를 해치려 했으니 그 집안은 멸족시키겠네. 나머지는 함부로 해칠 것 없네. 원소가 말했다. 풀을 베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목숨을 잃는 씨앗이 됩니다. 하진이 말했다. 내 생각은 이미 정해졌으니 그대는 더 말하지 말라. 하진이 말하자 대신들은 모두 물러났다. 이튿날 하태우는 하진에게 상서대의 일을 도맡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모두 관직을 주었다. 동태우가 장양동을 궁중으로 불러 상의했다. 하진의 누이는 애초에 내가 추천한 것이다. 오늘 그 아들이 황제에 올랐고 안팎의 신하들이 다 그의 신복이라 위세와 권력이 너무 세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장양이 아랬다. 마마께서는 조정에 나가셔서 수렴청정으로 정사를 처리하시지요. 황자 유협을 왕으로 봉하고 국구 동중에게 벼슬을 주시어 군권을 장악하게 하신 뒤 신들을 중용하시면 대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동태우는 대단히 기뻤다. 이튿날 조회를 열고 동태우는 명을 내려서 황자 유협을 진리왕으로 봉하고 동중을 표기장군에 봉하며 장양 등을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하태우는 동태우가 권력을 독점한 것을 보고 궁중에 잔치를 베풀어 그녀를 초대했다. 차츰 술기운이 돌자 하태우가 일어나 술잔을 받쳐들고 동태우에게 2번 절하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아녀자들입니다. 조정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옛날 여태우가 권력을 잡았다가 일족 1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궐 속에 깊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의 대사는 대신과 원로들이 스스로 상의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태우가 벌컥 화를 냈다. 내가 왕미인을 독살한 것은 질투 때문이었지. 이제 내 아들이 황제가 되고 내 오랍이 하진의 세력을 믿고 감히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내가 표기 장군에게 칙명을 내려 네 오랍이 머리를 자르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하태우도 화가 났다. 내가 좋은 말로 권하는데 어찌해서 도리어 성을 내십니까? 동태우가 말했다. 내 집안은 짐승 잡고 술이나 팔던 것들인데 무슨 식견이 있겠느냐. 두 대우는 서로 다투다가 장양등이 권해서 각기 궁전으로 돌아갔다. 하태우는 그날 밤 하진을 궁궐로 불러 그 일을 얘기했다. 하진은 궁에서 나와 삼공을 불러 상의했다. 이튿날 아침 조회가 열리자 한신하가 황제에게 아뢰었다. 동태우는 원래 제후이 비었으니 궁중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하간으로 보내되 오늘 경성의 문을 나가게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사람을 파견해 동태우를 내보내게 하고 한편으로는 금군을 시켜 표기장군 동중의 집을 포위하고 도장과 인근을 찾아오도록 했다. 사태가 기울었음을 알아챈 동중은 후당에서 자신의 목을 베어 죽었다. 동중의 식솔들이 슬피 울자 군사는 돌아갔다. 장양, 단규는 동태후 쪽이 망한 것을 보고 얼른 금과 구슬 등 보물을 들고 하진의 아우 하묘와 그 어머니 무양군에게 주를 때 조만간 하태우에게 말을 잘 해주도록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십상시는 다시 총애를 받게 됐다. 6월이 되자 하진은 남몰래 사람을 시켜 동태우를 하간 역관의 뜰에서 독주로 암살했다. 관을 경성으로 실어다가 물릉에 묻었다. 하진이 병을 핑계로 외출을 삼가는데 사이의 교의 원소가 찾아와 건의했다. 장양, 단규 등이 공께서 동태후를 독살하고 대사를 꾀하려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때를 타서 환관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옛날 두모가 환관놈들을 죽이려다가 비밀이 새나가서 도리어 화를 입었습니다. 지금 공의 형제와 장수 관리들은 모두 뛰어난 이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힘을 다한다면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셈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공을 돕는 때이니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진이 말했다. 천천히 상의해 보겠네. 좌우에서 몰래 장양에게 이를 전하자 장양 등은 하묘를 찾아가 뇌물을 듬뿍 안겨주었다. 하묘는 궁에 들어가 하태우에게 말했다. 대장군이 새 황제를 보조하면서 인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만 합니다. 또 이유 없이 십상시를 죽이려 하니 이는 난리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하태우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잠시 후 하진이 궁에 들어가 하태우에게 말하고 환관들을 죽이려고 하자 하태우가 말했다. 환관이 궁궐 안을 돌보는 것은 나라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선황제께서 돌아가신 지도 오래지 않은데 오라버니가 예신아들을 죽이려 하니 종묘를 무겁게 여기는 처사가 아닙니다. 하진은 원래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어서 태후의 말을 듣고 내내하면서 물러나왔다. 원소가 그를 맞이하며 물었다. 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진이 말했다. 태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찌하겠나. 원소가 말했다. 그렇다면 사방의 호걸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경성으로 와서 환관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하십시오. 그때는 상황이 급해서 태후께서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진이 말했다. 그 계책 대단히 좋구나. 그는 곧 여러 진의 경문을 돌려 지방의 군사를 불러들이려 했다. 주부 진림이 말했다. 안 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눈 가리고 제비 잡는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자신만을 속이는 짓입니다. 민물을 잡을 때도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나라의 대사이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황제의 위엄에 의지하고 군권을 쥐어 용이 솟고 호랑이가 거는 듯합니다. 어떻게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환관을 죽이려면 화로에 부채질해서 모발을 태우듯 쉽습니다.
신속히 출동해서 권한대로 결단하시기만 하면 하늘과 사람이 모두 따를 겁니다. 그런데 바깥의 대군을 불러 경사와 궁궐을 범하게 하시다니요. 후걸들이 모이면 각기 다른 마음을 품을 테니 이는 소위 무기를 거꾸로 잡아 남에게 손잡이를 내주는 격입니다. 일은 반쯤 이루더라도 오히려 반란을 부를 겁니다. 하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겁쟁이들의 견해다. 곁에서 누군가 손뼉을 치면서 껄껄 웃었다. 이번 일은 손바닥 뒤집도 지운 일인데 굳이 의논할 게 뭐 있습니까? 하진이 보니 바로 조조였다. 그야말로 임금곁 소인배를 제거하려면 조정의 똑똑한 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 조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들어보자.